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들을수록 사심이 생기는 에듀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5단원 근대사의 태동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조선 후기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성리학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양명학, 그리고 실학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단원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은 사실 문화사기 때문에 좀 정리하면 되고요. 실학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먼저 성리학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리학이 어떤 식으로 변했느냐.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실 성리학이 처음에 조선을 만들게 되고 조선의 기틀이 되고 이 성리학이 이와 기의 그런 이기론이 그렇게 좀 막 너무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학문은 아니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너무 성리학만 절대화, 그 성리학 중에서도 주자학이라고 해서 주희의 해석만 너무 강조하고 그것을 만약에 자기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조금만 다르게 해석을 하면 성리학을 어지럽히는 도적 같은 놈이다 이러면서 사문난적이다 이런 식으로 막 송시열이 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성리학이 너무 절대화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사문난적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문난적으로 몰린 사람이 대표적으로 윤휴, 박세당 이러한 인물들이 이제 사문난적으로 몰리게 되고 개인적인 해석이라든지 자유롭게 설명하는 거를 좀 이렇게 막게 되죠. 자, 이런 것이 성리학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게 된 이런 그 절대화적인 부분에서 나타난 게 바로 호랑 논쟁입니다. 이 호랑 논쟁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에는 호론이 있고 낭론이 있습니다. 자, 호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런 보수적인 이거들은 사실 이 노론 중에서 싸우는 건데 이 노론 중에서도 좀 보수파들이 호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과 물건의 그런 사물의 본성이 인물성, 인성과 물성이 같으냐 다르냐. 그런데 이제 호론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 해서 인물성 이론입니다. 인물성 이론. 이 다르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인간의 본성과 강아지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같으냐. 근데 다르다라고 보는 경우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래서 중국이 지금 명이 망하고 청이 됐잖아요. 근데 청이라는 것은 만주족, 오랑캐가 세운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그냥 중국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다르다, 우리랑 오랑캐는 다르다라는 이렇게 다르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이들은 인물성 이론으로 우리는 우리고 한족은 한족이고 오랑캐는 오랑캐다,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교류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위정척사파로 이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민족과 오랑캐는 다르다. 이 말은 즉 오랑캐도 그렇고 주변 서양 민족과도 교류하지 않겠다. 우리 것만 제일 최고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 인물성 이론, 다를 이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호론이잖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꼬장꼬장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낭론 같은 경우에는 인물성 동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금 더 낙천적으로 그냥 인간의 본성이나 사물의 본성이나 결국 그 본질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는 한족의 국가였던 명을 섬겼지만 청도 결국 중국이다, 중화다,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조금 받아들이자라는 분위기로 갑니다. 그래서 청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북학파로 가는 거고 또한 개화파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조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나 오랑캐나 결국 같은 인간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같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래서 조금 낙천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호랑 논쟁. 그래서 이러한 호랑 논쟁이 시작이 돼서 위정척사파, 개화파로 나눠지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성리학이 너무 현실 세계에 도움이 안 된다. 성리학은 너무 공부만 하는 학문이고, 자, 우리가 좀 이렇게 실천적인 학문이 안 된다. 이래서 성리학을 좀 비판하는 와중에 새로운 학문이 나타나게 되죠. 비판하면서 나타난 게 이제 양명학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양명학이 대두되긴 하는데 안타깝게도 양명학 같은 경우에는 좀 전기에서 떨어졌던 좀 이렇게 남인이나 아니면 이런 소론 계층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양명학이 크게 퍼지지는 못했지만 이 양명학이 나름 정제도가 강화도에서 제자 양성을 하게 되면서 강화학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제도의 강화학파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이제 실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양명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실용적인 학문, 실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실학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명학이라는 것이 강화학파, 지식과 행함이 일치해야 된다. 지행합일 이런 걸 중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실용적인 학문, 이래서 실학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실학은 그때 당시에 문제적이었던 현실 개혁적인 학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학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학은 두 종류로 나눠지게 돼요. 중농학파가 있고 중상학파가 있어요. 중농학파는 말 그대로 농업을 중시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경세치용학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경세치용. 그래서 이들은 이제 농업과 관련해서 주로 토지에 관련된 토지 개혁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농민들은 땅이 없는 것이냐, 농민들에게 땅을 어떤 식으로 나눠주면 좋을지 그런 고민을 했고, 중상학파는 상공업을 중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뭔가 쓸만한 거, 이로운 거, 기술적인 이용후생이라고 하죠. 이용후생학파 이렇게 말하기도 하며, 이들은 조금 상공업을 중시하는 그런 부분, 상공업을 진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자, 그러면 이 학파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농학파는 대표적인 3명, 3인방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3명은 이름도 완벽히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유형원, 이익, 정약용이 있어요. 유형원 같은 경우에는 유형원의 호가 반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통 자신의 호를 따가지고 이제 이름을 문집을 만드는데, 그래서 유형원은 반개이기 때문에 책 이름이 반개수록이에요. 우리가 삼계탕을 반만 끓이면 반개탕이라고 하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아무튼 반개수록. 자, 그래서 반개수록에서 이 유형원은 뭐를 주장을 하냐면 균전론을 주장을 하는데, 이 균전론이 약간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를 하는 균전론,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균전론. 그러니까 유형원은 땅을 n분의 1로 나눠주되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양반이면 조금 더 주고 농민이면 그 절반 정도 주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직업의 차별은 좀 인정을 합니다. 좀 소극적인 그런 균전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히 똑같이는 아니었고 아주 개혁적이진 않았지만 약간의 소극적인 개혁을 추구했다. 유형원은 이제 신분에 따른 균전론. 자, 이익 같은 경우에는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내게 되죠. 성호사설. 그 이익이 거주하던 곳이 이렇게 호수가 아름다웠고 호수에 비친 별빛이 아름다워서 별성자, 호수호자, 그래서 성호라는 그런 호를 갖고 있었는데, 이익은 성호사설을 어떻게 이제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것도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아요. 토지를 매매하는데 한계를 둬야 된다라는 한전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영업전에 매매 금지를 주장을 하는 한전론, 토지를 판매하는데 한계를 둬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왜 사람들이 토지가 없느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꾸 토지를 팔아버리니까 지주전호제가 되고 다 소작농이 되고 땅이 없는 거 아니냐. 절대 팔 수 없는 영업전이라는 땅을 만들어서 요거는 팔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만큼의 토지는 유지하지 않느냐. 토지 매매에 이제 하한선, 요거는 팔지 말자, 최소 요만큼은 팔지 말자, 이런 식으로 좀 하한선을 뒀다, 어렵게 말하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영업전은 판매하지 말아라. 영업전 나오면 무조건 이익이죠. 자, 그리고 이익은 한전론 말고도 한 개 뭐 더 얘기한다면 육좀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나라를 좀먹게 하는 6개가 있다. 뭐 노비제도가 있고, 뭐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양반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육좀을 주장했다. 육좀을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주장한 게 이익입니다. 자,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뭐 시험에 너무 잘 나온다. 정조와 엮여서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신유박해 때 유배간 걸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정약용은 좀 책이 많아요. 1표 2서라고 하죠. 그래서 경세유표. 그리고 목민심서. 목민 간의 이런 마음가짐,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 되려고 했을 때 공무원의 마음가짐 그런 거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형법서라고 할 수 있는 법의학서라고 할 수 있는 흠심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신중하고 또 신중해라. 그래서 1표 2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의 이 세 가지의 책은 좀 어느 정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모든 책은 다 여유당전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약용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뭐 거중기와 관련해서도 나올 수 있고 정조 행차 시에 배다리를 고상한 것도 정약용이죠. 근데 정약용은 아주 개혁적인 걸 주장을 합니다. 뭐를 주장을 하냐면 공동 생산을 해서 공동 경작을 하고 공동 분배를 하는 하마 일여라는 그런 지역을 일여라고 해서 거기에 여장을 두고 같이 경작해서 같이 나눠 갖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주의 같은 그런 마인드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전론이에요. 여장을 두고 일여를 두고서 여전론. 전론이라는 그런 책에서 여전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너무 개혁적이니까 요거 실제로 이게 이행할 수 있겠냐 해서 요것을 좀 어느 정도 좀 일부 현실 반영을 해서 정전론으로 조금 고치게 됩니다. 이 정전론은 경세유표에 실려 있는데요. 이 정전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제가 이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우물정자의 정자예요. 그럼 1, 2, 3, 4, 5, 6, 7, 8 8호가 같이 사는데 이 정가운데 있는 요 땅만 공동경작을 해서 이걸 가지고 세금을 내자 이런 식으로 일부 수정을 한 게 정전론. 여전론을 주장하다가 조금 수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조금 수정을 해서 정전론을 주장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상하파로 넘어갈게요. 중상하파 같은 경우에 또 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실학 부분이 조금 인물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제 일단 중상하파에서 제일 첫 번째 기억해 줄 사람은 바로 유수원인데요. 자, 유수원은 이러한 그 유형은이 주장했던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가 아니라 아예 산업공상에 차별을 하지 말아라. 자, 유수원은 우서라는 책에서 뭔가 직업적인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 이 실학 부분은 꼭 반드시 필기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산업공상에 차별을 두지 말아라 라는 거죠. 예를 들어 사, 농, 공, 상. 상공업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특히 그 말을 많이 했어요. 이건 이렇게 외워주면 좋아요. 유수원, 우서. 유수, 우서 이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지금 장사한다고 우서? 이런 식으로 우서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공상, 상공업자라고 해서 장사하는 상인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그런 식의 말을 썼고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중요하느냐. 자, 홍대용으로 넘어갈게요. 이 홍대용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과학자예요. 지전설도 주장한 사람입니다. 홍대용. 홍대용은 의산문답이라는 책, 문답식으로 책을 지어서 여기서 아주 급진적인 지구가 돈다. 지전설. 심지어 무한우주론. 우주가 무한하다. 막 이런 식의 과학적인 그런 것까지 의산문답에 실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상공업을 진흥시키는 중상학파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책이지만 한 개만 더, 임하경륜. 임하경륜 책에서 약간 상공업의 진흥에 대해서, 상공업을 좀 진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썼다. 현실 개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4명, 2명 남은 사람이 이제 박지원, 박제가거든요. 박지원의 제자가 박제가입니다. 그래서 두 박이 있는데 박지원 같은 경우에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집안도 좋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현실 개혁적으로 눈을 뜨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박지원이 뭔가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 중국에 가서요. 얘네들이 이제 이 박지원이 워낙 중국말을 잘하다 보니까 연행사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연행사로 파견해서 썼던 기행문이 열하일기예요.
뭔가 일기라는 것 자체가 기행문 같잖아요. 그래서 열하 지역, 그 지역의 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으로 갔을 때 이제 기행문이죠. 연행사로 갔을 때 박지원이 연행사로 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연행사 파견시 기행문이에요. 그래서 열하 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청나라가 발달한 게 어떻게 이렇게 발달하게 된 거냐? 얘네들이 수레를 잘 쓰고 이동을 하고 유통을 중시해서 그런 거다. 수레와 선박을 사용하자 이런 거를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열하 일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수레와 선박 이용,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서 특히 유통을 중시한 거. 우리나라는 충청도 사람들은 전복의 맛을 모르고 저기 바닷가 쪽 사람들은 또 이제 충청도 쪽에 있는 그런 내륙 지방의 음식을 맛보지 못한다. 유통이 중요하다. 요즘처럼 우리 막 택배 이런 것처럼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서 유통을 하자. 박제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북학의라는 책을 통해서 뭔가 이런 청나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자. 그리고 이제 북학에서 중요한 건 소비라는 것을 많이 마르지 않은 샘처럼 계속 사용을 해야 이 상공업이 막 진행이 된다. 소비를 중시했던 거. 그래서 북학에서 특히 소비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공업을 중시했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이 박제가 같은 경우에는 외교통상과 관련해서 국제통상론, 외국과 무역을 해야 된다. 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없는 물건은 외국에서 사오고 우리나라 물건은 외국에 팔아야 된다라는 아주 급진적인 생각까지 한 게 박제가였고, 또 박제가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바로 규장갑 검서관,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가 규장갑 검서관 출신으로 서울 출신이라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실학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워낙 또 중요한 게 많아요. 다시 한번 중농합하는 3명의 인물, 유형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균전론, 이익은 한전론, 정약용은 여전론이었다가 일부 수정해서 정전론, 이런 식으로 좀 나눠 갖는 공동경제, 공동분배 주장했고, 유수원은 우서 기억하신 다음에 유우, 그런 식으로 직업적인 평등을 강조했고, 홍대용 같은 경우에는 의산문답, 그래서 지전설, 이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에서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선시대에 이런 무한우주론을 생각했다라는 거. 그리고 박지원은 열하일기, 이것 말고도 뭐 양반전 이런 걸, 호질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양반 사회를 비판하기도 했죠. 그래서 연행사를 파견했고, 박지원 같은 경우에 사실 문체반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조 때 이 박지원 문체가 유행을 하거든요. 박제가는 북학이 소비를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학은 어느 정도 여러분 빡세게 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여기서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내가 오늘 맞추고 간다. 이런 식으로 좀 꼼꼼하게 이 사람과 그 책과 내용을 좀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필기 마무리 하시고 한번 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리학의 변화와 실학의 발달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교재 보시면서 우리 밑줄 그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리학이 점차 너무 절대화된다, 이 말을 좀 어렵게 말한다면 교조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성리학이 마치 교주가 된 마냥 교조화, 절대화라는 의미인데요. 자, 성리학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윤유와 박세당이, 윤유가 독서기에서, 박세당이 사변록에서 자기가 좀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해서 사문난적으로 말할 정도로 아주 절대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의 절대화,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러한 성리학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나온 양명학이죠. 양명학 같은 경우에는 정제도가 강화도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강화학파를 형성했고, 실천을 강조했다. 지행합일, 양명학 하면 대표적인 지행합일 학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실학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유형원 같은 경우에는 균전론을 주장을 하는데, 신분에 따른 차등분배, 어느 정도의 신분차별은 인정했다. 반개수로. 자, 그 다음에 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전론, 한계를 돌아, 토지 판매의 한계, 영업전을 설정을 해서 팔 수 없는 토지를 만들자라는 게 한전론. 성호사설 과거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정리한 거는 완전
한정 키포인트 중요한 것만 정리하는 거니까 요 내용은 교재에 꼭 밑줄 쳐놓고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여전론, 공동소유 공동경작 주장을 하다가 이걸 어느 정도는 일부 수정해서 정전제로 바꿨고,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1표 2서가 중요하고, 뭐 거중기, 뭐 배다리, 뭐 이거 말고도 사실 정약용은 왜 나올 게 너무 많아요. 막 이런 마진, 열병과 관련된, 전염병과 관련된 의학서, 마가, 회통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상아파로 넘어갈게요. 중상아파 같은 경우는 유수원, 산업공상의 이런 직업적인 평등을 중요시하면서 우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대용, 지전설도 주장했고, 무한우주론 주장했고, 대표적인 책, 의산문답, 이마경륜. 자, 그 다음에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열하일기, 청나라에 갔다 온 그런 기행문, 양반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뭐 유통, 수레와 선박을 중시했다. 자, 박지원의 제자였던 박제가는 소비를 강조했다. 소비. 바로 소비를 우물에 비유해서 우물물인 샘 솟듯이 계속 소비를 해야 된다. 어디서? 북학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어필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실학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국학의 발달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작품과 인물 그렇게만 연결해 주시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문화사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안정복의 동사 강목. 안정복의 동사 강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자주적인 역사관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응익 같은 경우에는 연려실 기술이라고 해서 야사 중심으로 좀 우리가 정치사 중심으로 썼는데 야사, 주변사 중심으로 쓴 이야기처럼 쓴 그런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치훈의 해동 역사. 이런 부분에서도 좀 고증학적으로 문헌을 연구해서 책을 썼고 역사서를. 자, 이종희의 동사에서는 특히 고구려사를 강조했고 유득공의 발해고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유득공의 발해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능검에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처음으로. 최초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유득공의 발해고, 유득공은 또 규장관, 검서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여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발해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리서에서는 여기서 정약용이 또 나와요. 아방강역고라고 해가지고 이 백두산 근처가 아마 발해의 근거질 것이다 라고 본다든지 백제가 한성을 이제 이 한강 쪽에 어디에 도읍을 지었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좀 고증학적으로 이렇게 밝혀보려고 했던 게 아방강역고 지리서를 썼다라는 거. 그리고 이중환의 택리지도 뭔가 국토의 실체를 파악하면서 어디가 명당이냐, 어디가 사대부가 살기 좋은 곳이냐라는 걸 찾았던 거. 지리, 생리, 인심, 산수 뭐 4가지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자, 지도에서는 이제 김정호의 스승급인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중요한 이유는 처음으로 최초로 축척을 사용했다. 백리척이라는 백리를 1척으로 축척 사용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대동여지도는 분첩, 절첩식으로 아주 과학적이고 지금의 지도랑 거의 흡사한 그런 지도를 만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연구에서는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가 있죠. 훈민정음 운해. 어떤 식으로 한글을 읽을 것인지, 유희의 업문지, 단어집, 이런 식으로 국어 연구. 그러니까 우리 역사, 우리 뭐 언어, 우리 뭐 지도, 이런 식의 국학이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자, 기타, 김정희 잘 나오죠. 금석관록. 금석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석을 탁분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 예를 들어 북한산비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북한산비와 뭐 황초령비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실제로 증거를 뭐 나타냈다. 아, 이것이 진짜 이거 진흥왕이 진짜 쓴 게 맞다라고 고증을 한 거. 그래서 이 진흥왕 순수비와 항상 김정희랑 세트로 나오죠. 금석관록.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인 거를 밝혔다. 자, 그리고 정약전. 정약전은 정약용의 형제죠. 자산어부 어디서 썼어요? 흑산도에 가가지고 완전 물고기 덕후거든요. 그래서 물고기의 종류 이런 식으로 어류백과사전이다. 자, 그 다음에 홍봉안에 동국문헌비교가 나오는데요. 이거 영조 때 만들었던 백과사전이에요. 영조 시기의 백과사전. 자, 이런 식으로 좀 실학적인, 국학적인 이런 책들이 많이 쭈루룩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유득공의 발해고. 자, 그 다음에 뭐 이중환의 택리지. 정상기 이런 백리처 좀 암기해 줄 것들이 많죠. 김정희의 금석관록, 그리고 정약전의 자산어부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서양 문물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쭉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계 지도가 이제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아, 이게 중국이 정 가운데가 아니구나. 중화 사상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나타납니다. 자, 그것이 바로 고려만국 전도죠. 자, 고려만국 진도가 들어오기도 하고 화포, 천리경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천주시리를 통해서 천주교가 서학으로 전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홍대용이 지전설 무한우주론 이미 앞에서 배웠죠. 이런 것들 주장을 했고, 그리고 김육의 건의로 시헌역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청나라에서 이 시헌역을 만든 게 아담샬이 만든 것인데 새로운 역법을 도입했다. 그리고 고려만국전도 앞에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는 의학서가 중요해요. 허준의 동의보감 광해군 때 만들었죠. 정약용의 마가외통,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마진에 관련된 연구도 했고, 마가외통 뒷부분에는 어느 정도 이것을 이제 이 책을 중수하면서 그런 천연두를 해결하기 위한 종두법을 소개하는 부분도 마가외통에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만 요즘에 그 한의원에 가면은 아, 손이 차고 약간 소음인이네, 태양인이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거 있죠. 그게 바로 사상의설 동의수세보원입니다. 이제만. 자, 그리고 허임이 유명한데요. 허준이 내가 침은 허임을 못 이겨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침구경험방, 침자, 허임은 치매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주는 동의보감, 허임은 침구경험방. 자, 그다음에 뭐 정약용의 거중기, 뭐 수원화성건설을 이용해서 수원화성을 단기간에 만들 수 있게 해줬다. 무거운 걸 들 수 있게 도르래를 이용해서. 그래서 서민문화, 판소리, 뭐 탈춤 다 아시는 것들이죠. 그리고 한글 소설 유행을 하고 뭐 홍길동전, 춘향전, 사설시조, 뭐 그리고 전기수는 무엇이냐면 이 한글 소설을 아주 맛깔나게 읽어주는, 낭독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연기와 함께 아주 잘 읽었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에 너무 감정이입해서 이 전기수를 죽이는 경우도 있었어. 이 나쁜 놈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전기수도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문학과 예술입니다. 이제 이 조선 후기의 문학과 예술은 진경산수화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건 무엇이냐?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가 진경산수화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묵담체에다가 또 선을 이용한 이 중국의 남종화, 북종화 기법을 좀 합친 약간 우리 스타일대로 화법을 만든 게 진경산수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풍속화 유명하죠. 뭐 김홍도의 풍속화 아시죠? 뭐 서당이라던가 뭐 씨름도라던가 혜원 신윤복은 좀 주로 기생들을 많이 그렸고 김득신의 파적도 이런 거 유명하죠. 고양이 막 있고. 자, 그 다음에 강세양의 영통동구도는 이따가 그림으로 볼 거지만 수채화적인 기법, 서양적인 기법이 나타났다. 서양화적인 스타일, 뭐 민화도 있고. 자, 김정희의 추사체 유명하죠? 여러분 혹시 서예 같은 거 공부했을 때 추사체 한 번씩 써봅니다. 그 다음에 건축 같은 경우에는 김제,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한전, 보은, 법주사, 팔상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법주사 팔상전이에요. 이 팔상전은 목조탑입니다. 유일한 목조탑. 현존하는 유일한 제일 높은 목조탑이라는 거 아주 중요해요. 목조탑은 보통 거의 다 불탔거든요. 항룡사 구축 목탑처럼 남아있는 유일한 목조탑. 법주사 팔상전은 탑이라는 거 이따가 사진으로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리고 뭐 수원화성 만들고 논산 쌍계사 같은 거 있다. 그리고 사진으로 나왔을 때 조선시대는 무조건 기초적으로 2층 이상이에요. 2층, 3층. 그러니까 건물을 2층, 3층으로 졌어요. 안으로 가면 텅 비어 있습니다. 큰 이렇게 불상을 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기는 백자에다가 푸르스름하게 그림을 그린 청화백자가 유행을 했다. 요거는 실제 사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그전에는 좀 수묵화라고 그래서 되게 좀 흐리흐리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한 번씩 거칠을 이렇게 좀 테두리를 한 번씩 그렸어요. 인왕제색도, 인왕산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죠. 경복궁 뒤에 있는 산. 그리고 금강산. 그래서 뭔가 좀 뾰족뾰족뾰족 촘촘하다. 금강산은 12,000봉이거든요. 뭔가 12,000봉 느낌으로 봉우리가 많죠. 그럼 금강전도.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바위 느낌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인왕제색도, 인왕산. 자, 김홍도의 씨름도, 무동, 타장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면 아, 풍속화, 조선 후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인왕제색, 금강전도, 진경산수와 조선 후기.
자, 그러면 신윤복은 보통 여자를 많이 그렸어요. 신윤복의 그림은 그림에 스토리가 많이 담아 있습니다. 이 금음달 막 이렇게 어두운 밤에 지금 둘이서 만난 거 보면 둘이는 이제 약간 불륜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여기서도 단오풍정도 지금 목욕하고 있는데 뒤에 동자승들이 그 몰래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해악을 담은 신윤복. 김택신의 파적도 막 고양이 도망가고 되게 생동감 있게 그렸다. 강세항은 여기 약간 연두빛으로 살짝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제 교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채화 기법을 서양의 화법을 썼다. 강세항의 영통동구도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바로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보은 법주사 팔상전입니다. 1, 2, 3, 4, 5, 5층 석탑이죠. 5층 목탑이죠. 그래서 이 보은 법주사 팔상전은 현존하는 유일한 목조 탑입니다. 얘는 탑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팔상전 꼭 기억하시고, 보통 다 2층 아니면 3층이에요. 이런 식으로 미륵전, 금산산 미륵전, 화엄사 각한전. 이 조선시대에는 건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불교적인 건물이 숭유학부 사상이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팔상전 나오면 팔상전은 목조 5층 탑이다. 청아백자는 이런 식으로 푸르스름하게 요즘에도 많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다. 자, 그러면은 문화사까지 하느라 좀 많이 했는데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의 기출인데요.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 충청도 보은이라는 포인트 있고요. 조선시대 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불교 건축이다.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었다가 인조 때 중건되었다.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목탑이다. 목탑, 5층 목탑. 아까 계속 얘기했죠? 법주사 팔상전이 목탑이라고.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바로. 자, 화엄사 각함전 조선시대이긴 하지만 건물이고요. 금산사 미륵전도 3층 건물이고요. 자, 무령사 극락전도 2층 건물이고, 대웅보정도 2층 건물. 그래서 보통 다 안에 들어가 보면 안에는 텅 비어 있어요. 겉에만 2층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서 계단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큰 불상을 놓기 위해서 웅장한 그런 지붕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층으로 만들었고요. 팔상전만 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팔목으로 기억하세요. 8층이 아니라 팔상전 목탑이다. 5층 목탑.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렇게 문화사로 나오면 쉽지만 실학으로 나오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늘 좀 배운 내용이 좀 많았는데 반드시 실학 부분, 저랑 필기한 부분 어느 정도 암기해서 스스로 소화를 시키시고요. 그 나머지 문화 파트는 인물과 작품 위주로 쭉쭉쭉쭉 이렇게 여러 번 눈에 바르듯이, 우리는 주관식으로 시험 보지 않잖아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짝짓기만 해주시고 마지막 탑 사진, 그리고 특히 법주사 팔상전은 5층 목탑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교재 보고 공부하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Q&A 게시판에다 올려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댓글로도 참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